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협착이 시작되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는 건 초기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걸까요? 주로 허리 통증으로 시작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수술이 고려되는 상태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노인성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구내염을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 구내염에 쓰이는 약물에 대해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길버트 오 설리반의 언론 어게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내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지면서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노화라는 지적인데요. 주로 허리 부위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불편을 줄까요? 또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들에게는 그만큼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 오듯이 네. 척추 관절에 퇴행성 관절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노인한테는 거의 다 척추관 협착증이 다 조금씩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는 이제 거의 조금씩 다 있다고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척추관이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혈관도 오래되면은 막혀가지고 동맥경화 일어나고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굴뚝도 오래 쓰면은 이제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신경관도 오래되면 그게 이제 좁아집니다. 거기에 뭐가 끼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럼 또 신경 협착의 정도나 증상에서 개인차가 있는 걸까요? 예, 이제 신경 협착이 오는 거는 결국은 퇴행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아껴서 허리를 잘 관리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도 아주 젊은 사람 같이 깨끗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제 허리를 많이 쓰신 분들은 노화가 빨리 오셔가지고 협착증이 이제 심한 정도, 그러니까 협착의 정도가 이제 허리를 얼마나 이제 잘 관리했느냐 또는 관리 못했냐에 따라 가지고 협착의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또 증상에서도 개인차가 나오는데 또 아픈 거에 또 참을성이 좋은 분들도 있고 조금만 아파도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증상에도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요추, 허리 부위로 나타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결국은 많이 써가지고 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척추 중에서 제일 허리를 구부리고 피는 데가 이제 요추라고 그래가지고 골반 위에 척추가 이제 요추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허리 구부리고 필 때 제일 일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또 골반 바로 위 척추 관절이 4번, 5번 요추하고 5번, 1번 천추라는 두 마디가 제일 구부렸다 폈다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무게를 이제 다 지탱을 하잖아요. 우리 머리서부터 이 몸통의 무게를. 그러니까 이제 4번, 5번 요추 그리고 5번, 1번 척추라는 골반 위에 있는 우리 허리띠 찰 때 나는 벨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에 척추 관절에 제일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네. 허리 통증도 호소를 하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허리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흔히 방사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의 일종이다 보니까 퇴행성 척추 관절 하면 벌써 이제 통증이 있겠죠. 척추 부위에요. 그러면서 또 척추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이 그 부위에서 눌려가지고 협착으로 인해서 이제 좁아지니까 거기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꼭 이 다리로 이렇게 허벅지 뒤로 종아리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이게 뻗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을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걸음을 걷는 일도 힘들어지는 건가요? 예, 결국은 그 다리로 가는 그 방사통이 생기는 게 일종의 그 신경마비 증상이거든요. 신경마비로 인한 거다 보니까 그 걸음 걸을 때도 이제 아프다고 특히 이제 파행이라는 걸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버스 한 정거장도 못 갈 정도로 걸으시면은 종아리 뒤가 막 터져나가는 것 같이 아프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걷다가도 또 쉬었다가 앉았다가 하고 쉬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이 큰데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있으면 증상이 좀 없이 괜찮아진다면서요. 예, 그 결국은 신경관이 눌려가지고 이제 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이제 젖히는 그 동작에 따라 가지고 신경관이 더 많이 눌리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는 자세입니다. 쪼그리고 앉으면은 그 신경관이 넓어지는 효과가 돼가지고 그 신경 눌리던 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안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린 증상도 없고 이제 그 막 종아리 터져 나가는 것도 이제 좀 풀리고. 근데 거꾸로 서서 걸을 때 보면 이제 허리가 약간 또 뒤로 제쳐지거든요. 그 자세가 되면 신경관이 좁아지는 자세가 돼가지고 또 이제 증상이 이제 방사통이나 이제 종아리 막 터져 나갈 것 듯이 아픈 그런 증상이 이제 또 생기고 또 이제 그러면 쉬었다 가고 그렇게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신경 압박 때문인 거네요. 예,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 협착이라는 게 이제 좁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관에 있는 신경 가닥들이죠. 그게 협착 때문에 이제 좁아지면서 눌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압박이 되면서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흔히 말하는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을 하나요? 예, 그 모든 질환이 뭐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뭐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이제 약물 같은 걸로 이제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 치료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그 좀 뭐 운동 치료 같은 거 이제 뭐 무거운 일을 드는 거 하셨으면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달래는 거죠. 이제 그 병이 경미할 때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들이 증상을 완화하긴 해도 신경 자체의 압박 정도가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예, 그 신경관 안에 그 이제 뭐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 아까 이제 굴뚝도 뭐가 이제 껴가지고 막히듯이 그 우리 신경관에도 뭐가 자꾸 끼어 들어옵니다. 인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가 좁아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존적 치료 뭐 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다시 넓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증상만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 기계로 따지면은 이제 녹슨 기계 기름 좀 쳐주면 좀 부드럽게 조금 쓰다가 또 기름 떨어지면은 마르면 또 아프고 하듯이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예, 그 물리치료는 뭐 받고 나면 한 2, 3일 이렇게 또 시원하시고 그런데 이제 특히 주사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주사치료를 하면은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또 거뜬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많이 있어요. 이제 또 심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심한 분들은 뭐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만 좀 괜찮다가 또 재발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6개월까지도 지내셨다고 하는데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좀 좋아진 상태로 지내시다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이게 자꾸 그 증상이 이제 좋아지는 게 짧아집니다. 아. 재발이 자주자주 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주사를 맞아도 뭐 맞으나 마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또 없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겠네요. 이제 뭐 시술이나 수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주사를 너무 남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방되는 약은 소염 진통제인 거죠? 예. 그 일단은 아프니까 네. 우리 진통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 진통제가 들어가고 신경이 눌리다 보면은 네. 거기에 신경의 압박 자극되는 부에서 그 부어오릅니다. 이게 이제 붓기가 이제 부어오르니까 그거가 붓지 못하게 네. 그 이제 소염제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하고 신경 붓기를 빼주는 소염제에서 이제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진통 소염제가 처방이 되고요. 혈관 확장제도 처방이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 신경이 압박되다 보면은 네. 그 이제 신경도 보면은 이제 혈관이 있거든요. 그 신경에도 네. 그 이제 혈관도 같이 눌리게 되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네. 신경 자체로의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신경 증상이 악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좀 혈관 확장제를 쓰면은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이제 혈액 순환이 좀 좋아져 가지고 증상 완화 효과가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약만 갖고서는 증상이 이제 호전되지 않을 때는 네. 그 신경이 압박되는 그 협착이 있는 그 부위에다가 직접 그 주사를 이제 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는 거를 이제 뭐 시술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만으로는 네. 그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병이 심한 경우에 주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보존적 치료로 오랜 세월 통증을 잊기도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수술이 고려가 될까요? 그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금방 또 막 못 걸을 정도로 마비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아프고 이제 다리가 저린 이제 불편하죠. 이제 그런 증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협착증은 이제 또 정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 협착증이 있다고 다 수술로나 뭐 시술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증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나는 이렇게는 뭐 살기 힘들다. 예, 뭐 생활에 불편해서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게 너무 이제 고통스럽거나 이제 주사로 해도 효과가 없고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술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오래수록 신경의 압박 정도가 심해지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얇아지는 건가요? 예, 그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이제 가늘어지는데요. 네. 우리 근육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고 예. 활동하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의 압박이 온다는 건 결국 신경이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신경이 마비가 오면은 이 근육을 잘 못 쓰니까 네. 또 이제 그 신경 마비 오신 분들 보면은 이 근육이 가늘어지거든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또 활동이 이제 못 하니까 잘 왕성하게 못 하니까 또 근육이 이제 가늘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밟게 됩니다. 검사는 엑스레이와 MRI로 확인을 하나요? 예, 일단은 그 퇴행성 척추가 의심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뼈에서 그 퇴행성 척추의 정도를 평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이 의심이 되면은 그 신경관을 봐야 되거든요.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그건 이제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MRI를 찍어가지고 그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 수술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 한간에 척추는 수술하면 안 돼. 이런 또 인식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랑 이런 게 막 방사통이 엄청 그 협착증이 심해가지고 네.
증상도 심하신데 막 억지로 참으시다가 늦게 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신경이 너무 압박되고 또 신경으로 피가 이제 잘 혈액순환도 안 돼가지고 신경 자체가 이제 세포에 손상이 가가지고 네. 수술을 해도 또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곧 많이 아프다, 뭐 주사 맞아도 계속 아프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수술 방법이 요새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술서부터도 있고 네. 내시경으로도 해가지고 그 눌린 부위만 그 압박된 데를 좀 긁어내가지고 이제 그 넓혀주는 그 내시경 수술법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현미경 보면서 미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또 고식적으로 이제 조금 한 4, 5cm 열어가지고 이제 그 눌리는 부위를 완전하게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나사심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 방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 수술법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예. 이용하는 방법이 일단 많은 거죠. 예, 결국은 그 신경이 압박되는 거를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수술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방법으로 이제 내시경이 요새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내시경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 절개를 하지 않고 좀 구멍 2개를 통해서 하니까 훨씬 더 부담이 덜 가는데 이제 또 그거에 이제 또 제한이 있거든요. 내시경으로 하다 보면은 좁아진 부위를 다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내시경이만 고집하셔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고식적 방법으로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려고 너무 크게 수술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환자분의 그 협착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시경으로 할지 현미경 수술을 할지 아주 크게 이제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할지 그런 거 이제 전문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라든지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환자가 대부분 노인일 텐데요. 예, 그 요새는 노인분들이 보면 이제 성인병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제 혈전증 때문에 그 혈전약도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그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이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지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수술할 때는 감염을 이제 세균 감염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새 그 혈전 용해제라서 아스피린 같은 거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그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뭐 심장에 스텐트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그 피떡 같은 거 이제 생기지 않게 드시는 약이 있는데 그걸 드시면 또 수술할 때 피가 이제 잘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수술 전에 미리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혈압이 있으시면 마취할 때 또 혈압이 쭉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혈관도 터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동반되어 있는 그 이제 성인병 질환들을 이제 같이 그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 그 허리 퇴행성 관절에서 제일 나쁜 게 그 2가지인데 무거운 거 드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결국은 척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에 이제 무게가 많이 가면은 그 퇴행성 관절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으로 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먹 많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쓰면은 이렇게 굳은 살 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추 관절도 무거운 걸 많이 들고 그러시다 보면은 그 신경관 안으로 이렇게 굳은 살 같이 뭐가 차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드는 게 제일 나쁘고요. 이제 2번째는 이제 그 물건 들을 때 허리를 이렇게 껴안듯이 하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제 허리를 기역자로 구부려가지고 물건 들어버릇하는 그 자세. 그게 이제 나쁘고요.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이제 구부정하게 앉는 것도 나쁘고. 그래서 이제 특히 물건 같은 거 들을 때는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만 구부려가지고 물건을 들으면은 허리에 그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릎도 같이 이제 쪼그리듯이 이제 구부리면서 네. 물건을 껴안듯이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제 그런 자세만 해도 허리에 그 무리가 가는 걸 많이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내염으로 약국을 찾는 분들도 많죠? 아, 네. 입안이 하얗게 생기는 구내염 누구나 한 번쯤 걸려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네. 혀와 잇몸을 포함한 입안 점막 어디에나 염증이 발생되는 것을 통틀어서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네. 구내염은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입이기 때문에 네.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힘들 만큼 따끔거리고 아프죠. 네. 또 저는 구내염 생기면 이게 당이할 때 계속 따가워서 발음이 네, 맞아요. 발음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네. 또 이 입안이 아프면 진짜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항상 구내염을 조기 진압하라고 합니다. 네. 빨리 초기에 딱 보고요. 대응을 하세요. 키우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구내염이 생기면 음식을 먹는데 아주 힘들잖아요. 고생을 네. 많이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뭘 먹는 게 좋냐면 좀 쉽고 삼키기 부드러운 음식, 뭐 네. 으깬 감자라든지 죽을 먹으세요.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은데요. 딱딱하고 거친 음식들은 입안의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맵거나 짠 음식, 신 음식은 아마 입에 딱 넣으면 아실 거야. 아따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점막을 아이고. 자극할 수 있고 네. 입안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입안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음식보다는 좀 식혀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침이나 입안이 마르면 세균 번식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빨대를 이용해서 시원한 음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네. 흡연이나 알코올, 신맛이 나는 감귤 같은 과일 음료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증상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치료제도 다양하지 않나요? 네. 제일 많이 찾는 약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게 면봉우에 찍어서 콕 찍는 갈색약 알까요? 그거 폴리크레줄렌 제제인데요. 네.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 그러시고 예. 싫어하는 분은 너무 싫어하는 게 진짜 아프다고 특히 어. 아이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 폴리크레줄렌 성분은 강력한 항균, 세균도 죽이고요. 항진균, 곰팡이균, 항원충해까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상된 세포를 아예 딱 파괴시켜버려서 이게 그럼 큰일 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복될 수 없는 조직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데는 제거를 해버리고 약간 이 염증으로 변성돼 있고 개사된 그 점막 조직을 약간 소작한다라는 말을 할까요? 이게 살짝 화학적으로 지져주는 방법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화학적으로 화상을 유발해서 이제 염증을 그 부분을 걷어내는 이게 딱 하고 나면 아플 때는 아프지만 거기가 딱 아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고 그다음에 나쁜 조직들을 다시 건드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약을 도포한 다음에는 몇 초간은 진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지만 예. 이건 염증을 확실하게 제거한 만큼 한 번만 해도 빠르게 통증이 완화하는 또 빨리 회복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네. 근데 폴리크레줄렌 제제는 사실 이렇게 조그만 갈색병에 담겨 있는데요. 이걸 원액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5배 희석, 소아는 10배 이상 묽게 해서 구내염이 생긴 부위만 면봉으로 콕콕 찍어서 도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희석해서 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다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면 희석하시는 거예요 네. 라고 알려드리긴 합니다. 예. 가능하면 염증 크기가 작을 때 초기에 사용해서 염증이 커지는 것들을 막도록 권장해 드리고요. 네.
이게 너무 넓은 부위, 너무 늦게 넓은 부위를 이 약을 쓰면 사실 화학적 화상이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넓은 부위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치아 근처에는 이게 아주 갈색을 띠고 있는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착색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서 써주셔야 되는 약입니다. 또 입안에 바르는 연고나 붙이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르는 연고 주세요. 또는 입안에 붙이는 정제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성분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구내염의 표준 치료죠. 염증 반응, 스테로이드가 염증 반응을 줄여서 치료하는 원리이고요. 네. 헐어 있는 부위에 뭔가 바르고 붙여서 이렇게 좀 구강 점막을 약이 감싸고 보호해 주니까 아까 그 폴리크레줄렌처럼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감싸는 느낌이고 염증은 가라앉히지만 통증 완화 효과는 좀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건조할 때 발라야지 약이 잘 발라지고 약이 입안에 물기가 있으면 침이 있을 때는 약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건조하게 만들어서 딱 바르고 약간 좀 유지하세요. 다만 5분, 10분간이라도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을 바르는 동안에 뭐 말을 하거나 뭘 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물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지되는 시간도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정도가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성분이 스테로이드 제제인 만큼 일주일 이상의 장기 사용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 안에 바르는 것도 겔 타입이 있던데요. 예, 이건 일단 바르면 시원해서 저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네. 네, 직접 바르는 겔 제품인데 네. 연고처럼 끈적끈적하지 않고요. 시원하고 산뜻한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바르면 일단 시원하니까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좀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기들한테 입병이 생겼을 때 요즘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에 함유된 성분에 이게 리도카인 연산염이라는 약간의 마취 기능이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네. 상처 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는 염화세틸피리디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좀 느낌상 어쨌든 신속한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발라주시는데 이제 바르면 시원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없어지면 또 바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0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바르셔야 되고요. 네. 한 번 더 덧바르고 그 이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발라야 됩니다. 자꾸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삼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입안에 이게 바르는 약을 쓰면은요, 이게 네. 스멜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먹지는 마세요. 제가 그러는데요. 네. 일부러 뱉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한 오래 입안 염증 부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안 하던가 이렇게 좀 건조시킨 상태에 바르고 닫아놓던가 이러시면 좀 더 오래 머무르고요.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일부는 좀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침하고 같이. 근데 이때 넘어가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내염에 소염 진통제도 쓰이나요? 네. 이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소염 진통제 NSAID 종류인 디클로페나계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을 가글형 구내염 치료제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통증과 염증을 모두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 항균작용이 있어서 구내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1일 2, 3에 1분간 가글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충분히 가글한 후에 뱉고요. 뱉은 다음에 물로 입을 헹구지 않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간편하고 또 바로 적용을 하잖아요. 진통제가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빠르게 통증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고가입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가글이면 구강세정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구강세정제는 입속 세균 염증을 억제해서 염증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네. 구내염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구강세정제로 가글을 많이 하면 네. 구강세정제에 많지는 않지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 성분이 구강 점막을 벗겨져 있는 구강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막상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네. 구강수정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 예방용으로 쓰시고요. 네. 막상 이 염증이 생겼을 땐 그냥 식염수로만 각을 하세요. 그리고 약을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또 비타민을 드시기도 하던데요. 효과가 있나요? 비타민 B 부족이 구내염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비타민 B군의 종류는 총 8가지인데요. 네. 이 중 구내염은 비타민 B2, B6, B12가 결핍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네. 요즘 비타민 결핍이 생길 정도는 우리나라의 영양군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네. 뭐냐면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는 깨져나갔을 때 우리가 주로 먹는 걸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이 깨져나가는 대표적인 예가 흡연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오염도 이 비타민 B가 깨져나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환경과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이 비타민 B군의 부족으로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고함량으로 넣어주면 부족한 것을 꽉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빨리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의인이 복합된 제제입니다. 활성염 비타민 B1인 벤포티아민하고 비타민 B군 그리고 아연이 이제 면역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연을 고함량 함유해서 구내염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회복을 돕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이거를 추가로 좀 드셔보세요라고 드리면, 저 집에 이 비타민 B군 있어요. 이미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들 집에 비타민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타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약 형태나 뭘로 먹고 있는데도 구내염이 잘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함량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요즘 저함량 비타민들이 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것보다 함량을 좀 높이시던지 아니면 내 식단을 한번 살펴보셔서 비타민이 좀 부족하진 않는지 또는 내 생활에 비타민이 깨져나갈 만한 것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구내염으로 고생할 때는 더 안쓰럽잖아요. 아이들의 약은 제한이 있나요? 아이들은 진짜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게 아프면요. 어른들은 참고라도 뭘 먹는데 아이들은 아프면 아예 음식 자체를 좀 거부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이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입안에 뭐가 생겼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영유아에게 딱 써도 된다. 안전성이 확인된다. 어린이용, 영유아용 구내염약 이런 건 없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영유아도 구내염 치료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수적으로 쓰는 것이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나이가 어리면 약을 바른 채 가만히 있거나 머물고 있거나 또 이게 또 약이 유발하는 통증이나 자극을 견디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병원에 가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가 처방되기도 합니다. 그걸 먹어주면 아이들은 피부 재생력이 어른보다는 빨리빨리 잘 되기 때문에 통증과 그 상황을 좀 넘겨주면은 또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의 구내염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인은 어떨까요? 어르신들 중에도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요. 너무 많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수분 섭취하고 침 분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자주 물을 소량씩 드시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섭취가 좀 부족해도 구내염이 훨씬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이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입안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그다음에 매운 음식을 못 먹겠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오셔서 쓴맛이 난다, 쇠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어르신들은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네. 약물 부작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 중에 이 침분비를 좀 억제하는 약물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항콜린 작용을 가진 약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항콜린 약제들이 다른데 뭐 파킨슨병이나 천시나 뭐 변비, 복통, 과민성 방광 등에 사용하는 항콜린성 약제라고 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약제가 다른 것들과 뭐 상쇄작용을 하다가 상호작용을 해서 네. 침분비를 조금만 억제해도 이게 그 구강에 있는 구내염이나 설염이 아. 생기는 확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네. 약제 뭐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약제는 약 5천여 종에 이르는데요. 아, 네. 이건 처방약도 있고 비처방약도 있고 일반 약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처방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수분을 보충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아까 비타민과 관련된 이 시기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흔한 게 네. 치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네. 실리라든지 보철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에 오셔서 입안에 바르는 연고만 주세요 그러는데 연고만 바르고 그때그때 땜빵을 하지 마시고 네. 어느 부분의 원인 치료를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과를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구내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아마 구내염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항암 치료라는 게 암세포, 빨리빨리 자라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진 세포들이 그 약에 의해서 같이 파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암세포만 죽이려고 들어갔지만 네.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빨리 자라는 다른 세포도 죽는데 그래서 이 입안의 점막세포가 비교적 성장이 빠른 세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암 치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왜 입안에는 뜨거운 거 먹어서 우리 입천장이 홀라닥 벗겨졌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몇 시간 안에 금방 회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른 푸보가 그렇게 벗겨졌으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될 텐데 네. 입안의 점막은 그게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암 치료제에 의해서 네.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항암 치료하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입안에 약 때문에 구내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자체가 이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잖아요. 그래서 전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구내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입을 자주자주 가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구강 세정제보다는 또 식염수를 더 많이 권장합니다. 아, 네. 네, 주로 가글 해주시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긴 구내염의 발생은 약물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치료 시작하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에 흔히 시작돼서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2-4주 안에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화학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복될만 하면 다시 항암제를 네. 넣어주고 네. 회복되면 또 넣어주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다 끝나면 아마 암세포도 다 죽고 네. 입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잘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구내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